어제에 이어서 수리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제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가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때 이렇게 분포의 대칭을 이용해서 그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계산을 해서 나중에 더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제곱하고 그것을 전부 더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X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6개가 있으면 아마 평균이 가운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데 그냥 X에서 X바를 빼주면 한쪽은 플러스가 될 테고요. 한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 값들을 쭉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값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절대값을 하는 것보다는 제곱을 해서 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 차이를 이제 편차라고 하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합계를 하고 그것을 개수만큼 나눠주는데 개수 나눠줄 때 n이 아니라 6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n-로 나눠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n이냐 n-1이냐는 가끔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n-1이 아니라 어떤 때는 n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평균은 당연히 여기 가운데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2.5 빼주고 제곱하고 2에서 2.5 빼주고 제곱, 3에서 2.5 빼주고 제곱, 4에서 2.5 빼주고 제곱. 총 4개지만 4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4-1, 즉 3으로 나눠주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하고요. 그럼 분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분산이 크다. 이 얘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분산이 작다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가 평균에 얼마큼 모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반, B반이 있는데 두 반 다 평균 점수는 70점인데 분산을 구했더니 이 반은 100점이고 이 반은 50점이면 어떤 뜻입니까? A반 학생들은 평균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B반은 평균에서 거의 가깝게 다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보통 평균만 보았지만 이 분산을 보면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분산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만약에 분산은 보통 이렇게 쓰는데 S자승이 9였다. 그러면 S는 3이 되겠죠. 이 S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산의 제곱근이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산인데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가 왜 표준 편차를 굳이 분산도 있는데 또 표시하냐면 표준 편차는 좀 재미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정상적인 분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편차 안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분포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한 달 용돈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균 50만 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용돈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얼마이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즉 평균이 5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 편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3배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10씩 하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80이 끝이고요. 이쪽으로도 30이 내려가면 20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20만원에서 80만원이 대부분이고 평균이 50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용돈 같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추측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그런 값이었으면 이 표준 편차가 이 범위를 알려주는데 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표준이란 말은 이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그리고 데비에이션은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숫자 요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섯 숫자 요약.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하고 최대값이면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이겠죠. 그리고 중앙값, 가운데값. 그리고 나서도 이 사이를 또 반씩 나눠서 이렇게 5개의 숫자로 요약을 해주면 데이터의 범위도 알 수 있고 중심도 알 수 있고 퍼진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부터 13까지 있으면 13개니까 가운데 값은 이제 7이 되겠죠. 이게 중앙값이 될 겁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13이 될 테고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1, 2, 3, 4, 5, 6, 7을 또 나눠 보시면 가운데 값이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위 25% 값, 그리고 또 여기 7, 8, 9, 10, 여기 10이 또 상위 25% 값. 그래서 25%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영어에서 우리가 쿼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4분의, 여러분 100분위수 들어보셨죠? 전체를 100으로 나눴다 그래서 100%, 퍼센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쿼터 4분의 1씩 나눈 것을 우리가 쿼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 4분위수는 Q1이라고 쓰고요. 3, 4분위수는 Q3라고 씁니다. 중앙값은 50%니까 Q2예요. 이곳은 하위 25%, 50%, 75%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값,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숫자 요약을 보면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이 거리가 뭐가 됩니까? 범위라고 할 수 있죠. 범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씩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값들이 이쪽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값들이 주로 왼쪽에 다 있다라는 소리죠. 오른쪽에는 값들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숫자 요약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통계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수리 능력은 기초 연산, 기초 통계, 그리고 도표 해석 또는 분석, 그리고 도표 작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요즘은 추세가 도표 해석이, 도표에는 이제 표와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초 연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초연산이라는 것이 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기초연산의 능력을 이 표를 보면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도표를 해석할 때 백분율, 증가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증가율이 더 높은가, 어떤 것의 구성비가 더 높은가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면 우리가 퍼센테이지 같은 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눗셈 같은 거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면서 기초 연산 능력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표가 주어지고 백분율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가 어떤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전체 응시생들은 한 15,000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중에 11,000명이 남자, 4,000명 정도가 여자 응시생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남자들은 합격생이 1,920명이고 한 2,000명쯤 되는 거고 여자들은 한 750명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러프하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비율을 구하는데 전체 응시생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응시생 중에서 남자의 비율은 얼마이냐? 그러면 전체 응시생 합계를 먼저 구하고요. 그 중에서 남자는 11,153명이니까 15,000분의 11,153이요. 0.77이요.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보통 이제 아나운서나 앵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좀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뭐 언론고시라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뭐 위원들의 3분의 1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데 처음에 이 얘기를 막 읽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그 아나운서가 위원의 1분의 3이 반대할 경우 그래서 순간적으로 1분의 3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 이 수리 능력이 필요하긴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446분의 11,153이요. 이건 0.7 정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그냥 15분의 11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약 얼마쯤 되는 거예요? 5분의 4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이게 3, 5, 15, 3, 40이야. 5분의 4 하면은 80인데 80보다 적으니까 70 몇 %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지만 이 계산을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대략적으로 몇 %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합격생 중에서 남자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합격생을 쭉 더해야 되겠죠. 이게 2,692명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남자의 비율, 남자 합격생의 비율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692분의 1,929, 0.717. 이걸 보면은 남성의 비율도 약 70%고 합격생 중에 남성의 비율도 약 70%니까 남자 여자 다 합격률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남자의 합격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남자의 합격률은 이것 응시생들 중에서 합격생, 그러니까 응시생 중에서 합격생에서 약 17%고요. 그리고 여성의 합격률은 전체 4,293명 중에서 763명이니까 약 17%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모른다, 이걸 아직 계산 안 한 상태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의 합격률과 여자의 합격률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뭐 이제 보통은 OX 문제로 나오죠. 남자의 합격률이 여자의 합격률보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1100 아니 11,153분의 1929 하고 4293에 763 이걸 비교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답을 보시면은 여기 17.4%, 17.8% 이렇게 거의 근사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근사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비교하죠? 통분하죠? 통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곱해 주죠. 이렇게 곱해 주고 이렇게 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면은 여기 2000하고 4000 보통 이제 앞에 것만 앞에 두 숫자만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8000 8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도 앞에 두 개가 아니라 이건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10 곱하기 76 그러니까 이것도 8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해 가지고 알아낼 수 없고 이렇게 세 자릿수까지 계산해서 알아내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한쪽은 뭐 한 17%, 한쪽은 한 13%이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러프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분하는 방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까지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몇 퍼센트냐 이런 시험 문제보다는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어느 쪽이 낮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쪽이 큰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통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백분율을 구하는 표에서는 이제 백분율을 갖고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래프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 그래프인데요. 선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선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증가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추세를 뜻하는 건데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X축이 타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선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가 한 축이 타임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보고서 이것은 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해석, 분석이 보통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선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추이, 증가, 감소, 어떤 것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추세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는 시간적 추이를 표시하는 그래프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학생들도 웬만한 리포트 내서 그래프 그려라고 하면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려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막대기니까 어디에 주로 쓰냐면 비교할 때 써요. 이 크기 A하고 B하고 크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많구나 이런 걸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다. 이게 뭐 이것은 가로막대고 이건 세로막대죠. 그래서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막대형을 쓸 때가 있고 가로막대형을 쓸 때가 있는데, 비교하는 데는 뭐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제 준비 중인 공무원 전문 자격시험, 학생들이 무슨 공무원을 주로 준비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급 공무원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무원을 위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7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많이 하는 것이 가산점 자격증이요. 뭐 한국사 같은 거겠죠. 그런 자격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막대하고 세로막대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가로막대하고 세로막대. 만약에 이 그림을 세로막대로 그렸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 밑에 쓰는 X축 네임이 서로 겹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이름들이 좀 긴 경우에는 가로막대보다는 세로막대, 죄송합니다. 세로막대보다는 가로막대를 더 선호합니다. 이 값들이 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경우에, 뭐 단순하게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로막대가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용 자체가 관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로막대형으로 그립니다. 자, 어쨌든 이 막대형 그래프는 비교할 때 써요. 비교할 때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많이 그리는 그래프가 원그래프인데, 이 원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하고는 뭐 서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원그래프보다는 막대 그래프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꼭 원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구성비를 비교하고자 할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행히 여긴 퍼센테이지만 이게 빈도수로 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00명 조사했는데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45명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얼핏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구급 공무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50%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긴 빈도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원그래프로 그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9급이 몇 퍼센트, 7급이 몇 퍼센트, 5급이 몇 퍼센트 이렇게 좀 이 구성비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구성비를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는 원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구성비를 분할해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원그래프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코닥에서 매출의 구성이 뭐 필름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코닥이 아니라 캐논인가 보군요. 이너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뭐 어느 걸 더 많이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이게 구성비를 비교하는 것을 더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 그래프를 입체로 보통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게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그리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시면 얘하고 거의 2배 차이잖아요. 복사기가 20%가 안 되는데 필름은 40%가 넘으니까 얘가 2배죠, 2배. 근데 그림을 보시면 얘가 2배처럼 보입니까? 뭐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실은 이 원그래프를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게 되면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좀 과장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악의적으로 요 두 번째 거를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 그래프를 3차원 그래프로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찬성이고 이게 반대예요. 요 두 개 합쳐서 반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찬성은 41%이고 반대는 얼마예요? 반대는 32%죠.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반대가 훨씬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나쁜 것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3차원 입체 원 그래프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 항목이 과장되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무조건 그림 크기만 눈으로 보고서 이게 제일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퍼센테이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점 그래프예요. 점 그래프.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점 그래프는 X축, Y축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이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할 때 점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관계를 보고자 할 때 이 두 개의 변수가 약간 동등한 입장이어서 이것을 관계를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점 그래프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은 광고 비율과 이익률입니다. 매출액 중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요.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이 광고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이익률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림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광고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개별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 뭔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별이군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지역별 이제 대리점인 것 같아요. 지역별 대리점 보시면 요 상주 어떤 상태인가요?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광고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죠. 광고비를 적게 쓰는데 어때 이익은요? 아주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광고비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익은 낮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있는 팀들은 좀 잘하는 거고, 이쪽에 들어있는 팀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정상이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상주는 상주고 천하는 벌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각 개체 간의 특징을 또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점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다음번에 이번엔 층별 그래프예요. 층별 그래프라는 것은 이 막대 그래프하고 선 그래프를 합친 겁니다. 이것이 층별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는 이제 비교를 원하는 것이고, 선 그래프는 추세를 원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영업소별 연간 매출액이 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소가 3개예요. 지금 영업소가 3개인데 매출액 전체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출액을 구성하는 것은 각 영업소의 매출액의 합계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 A 영업소는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에 B 영업소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죠. C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좀 문제죠.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막대 그래프를 그 A, B, C 별로 A, B, C 별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하지만 이 막대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실제로 B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추세가. 그래서 여기다가 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습니까? C는 점점 이게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B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죠. A는 어떻습니까? A도 역시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죠. 이렇게 선을 추가함으로써 A와 C 영업소는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합친 그런 층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콤보 그래프라는 걸 그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그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콤보 그래프가 어떤 게 있냐면 주식 거래량과 주가 지수예요. 주식 거래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 표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뭐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런데 이 주식 거래량은 뭐 100만 주 단위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뭐 요즘 뭐 2000포인트 이랬죠. 주가 지수가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오른쪽에다가 단위를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왼쪽에다가 그 단위를 표시해 가지고, 이 막대 그래프는 왼쪽 단위를 따르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단위를 따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콤보라고 얘기합니다. 콤보 뜻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단위가 다른 요소, 단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그런 경우에, 하지만 그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그래프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콤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콤보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는데, 그걸 좀 한번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대부분의 그래프를 콤보 그래프로 그려 놓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보시면 임금하고 인상률하고 같이 표시를 했어요. 임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금은 여기서 이렇게 전문직 임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직도 임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문직도 연봉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기술직도 연봉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오르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인상률을 썼습니다. 인상률. 파란색이 전문직의 인상률이에요. 5%, 7%, 10%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술직은 4%,
2%, 2.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이 양과 그리고 증가율 이걸 동시에 표시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콤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인상률리가 나와서 그런데 인상률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인상률을 구하려면 97년도 자료가 있어야지만 얼마큼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98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못 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지금 168이 됐어요. 어디서요? 얼마가 올랐죠? 8이 올랐죠. 8이. 예, 그러면 168을 뭘로 나눠줍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8이 늘었는데 8을 뭘로 나눠줍니까? 어디에서 8이 늘어난 거예요? 예, 160에서 8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인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가 전년도가 된다는 거, 인상률을 구할 때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하기 전에 유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방정식 하고 통계와 관련된 그런 기초 연산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초 연산 문제가 약간 방정식과 통계가 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인데 보통 이제 회사 업무와 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확률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이런 데서는 확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통안전 이런 데도 확률이 필요하고요. 도로공사에서도 확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도로공사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국철도, 전력공사도 확률이 좀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 7개, 흰 공을 보통 이렇게 W라고 쓰겠죠. 7개, 빨간 공 4개, 빨간 공 4개, 노란 공 3개,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를 3번 했을 때,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뽑은 거예요. 공 3개를 뽑았는데 뽑는 방법에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복원 추출은 차례대로 뽑으면서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뽑으면서 한번 뽑힌 것은 집어넣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복원 추출인 경우에 순서에 상관없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한 번씩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예, 빨간 공 나올 확률이 얼마죠? 빨간 공 나올 확률이 전체 20개 중에 4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빨간 공 뽑으면. 그 다음에 노란 공은요. 노란 공은 20분의 3이 되죠. 그리고 파란 공은요. 20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이 무슨 확률이 되냐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예. 노란 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공이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순서를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죠?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요걸 순서대로 늘어나는 방법. 그래서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비보건 추출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개에서 3개를 고를 때 빨간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노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파란 공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20과 4, 3, 6하고 합친 게 맞아야 돼요. 지금 맞습니까? 요 세 개 나오면 13밖에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뭐가 더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은 계산이 아무런 필요가 없긴 하지만 뭐가 빠졌냐면 곱하기, 또 남는 게 뭐 있어요? 예, 흰공 있죠. 흰공에서 몇 개 뽑아요? 예, 0개 뽑는 겁니다. 0개. 보통 이걸 지금 계산이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구할 때 앞에 20과 4, 3, 6, 7 더한 게 20, 그리고 뒤에 3이 1, 1, 1, 0 더한 게 3,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검산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풀이. 그래서 풀이 보시면 각각의 확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이렇게 빨간, 노란, 파란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나는 빨간, 노란, 파랑,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분의 4 곱하기 20분의 6 곱하기 20분의 3 순서만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6번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뭐 바뀌지 않죠. 순서만 바뀌었지만 어쨌든 값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곱하기 6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확률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던 제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되게 어렵게 강의를 했는지 뭐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보면. 자,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을버스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리고 거기 정류장 가면은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또는 버스 타고 가거나,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요 2가지고 요 3가지니까 2가지. 아직 B까지 못 갔죠. C까지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곱해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예, 끝날 때까지는 곱의 법칙이에요.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내가 아예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자가용을 타고 내 차를 몰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더 있죠. 얘는 지금 완성됐죠. 얘도 완성된 것끼리는 더해줍니다.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총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8가지.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것끼리는 더한다. 이것이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워두시면 완성될 때까지 곱하고 완성된 것들끼리는 합한다. 이것이 뭐 당연한 합과 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을 계산하거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자료나 그래프의 해석 문제입니다. 자료가 보통 이제 표로 나와 있겠죠. 표로 나와 있을 때 표를 보거나 또는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묻거나 또 계산값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요즘 잘 나오는 이유가 이게 가장 많이 실무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은 뭐 이런 계산 문제를 내려면 약간의 저작권이 좀 필요한데 이건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그래서 이런 자료나 그래프의 해석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면 뭐 변화량, 증가율, 감소율, 그리고 비율, 비중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중에 비율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은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뭐 변화량, 증감률, 비율 이런 거 계산하려면 뭐 당연히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도 필요하군요. 사칙 연산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걸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자기네 회사의 자료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서 낸 보도자료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신문기사 여러분들 구글 가가지고 이 업체를 치게 되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미지 가보면 뭐 이러한 자료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보시면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자료 같군요. 주요 도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표를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자동차 수 한번 보세요. 서울의 자동차 수 몇 대입니까? 서울의 자동차 수 서울 인구는 한 1000만 명이 좀 안 되죠. 10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 수가 무려 지금 단위가 1000대니까요. 여기에 지금 1000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공이 8개니까 1억 거의 1억 3천만 대예요. 예. 1억 3천만 대. 그러니까 인구 1인당 차가 몇 대라고요? 13대요. 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보시면 승용차가 1억대거든요. 승용차로만 봐도 1인당 10대인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보통 1인당 한 대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약간 이게 단위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1억 3천만 대가 아니라 1300만 대라고 해도
정말 놀라운 거죠. 1300만 대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또 어렸을 때 얘기해서, 또 라떼는 말이에요. 대문짝맞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자동차 100만 대 돌파. 제가 차를 살 때 그때 전국에 차가 100만 대가 넘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국이 아니라 서울만 해도 지금 1억 대? 1억 대가 만약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뭐 1000만 대가 넘었다는 거죠. 서울만. 지금 대단하게 지금 차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승용차의 비율, 당연히 이제 뭐 전체 차들 중에서 승용차의 비율은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 밑에 빼고 이제 보통 계산해버리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129분의 25 전체 중에서 트럭의 비율 이런 거 구하는 게 분명히 시험 문제일 텐데 이걸 뭐 미리 다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부터 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자, 그러면 이제 러프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18분의 17이에요. 인천은. 이쪽은 17분의 15, 이쪽은 15분의 13. 앞에 두 글자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15분의 14, 10분의 7, 그리고 5분의 4. 그리고 여기는 뭐 거의 트럭 대신에 다 승용차군요.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일까요? 17분의 15보다는 뭐 울산이 더 높을 것 같고 또는 제주가 제일 높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전이다. 대전 한번 볼까요? 대전이 가장 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대전이지만 계산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사보는데 여기 그래도 90%를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90% 그럼 여기 90%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5.5 이렇게 생각하시고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냥 90% 그러면 59, 45, 59, 45. 예. 4.95가 넘어야 되죠. 근데 4.5밖에 안 되잖아요. 90% 안 되죠.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날라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90%를 넘는다.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77분의 4506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0.9를 해서 쭉쭉쭉 5945 5945 체락도로 49를 시작해야 되는데 45니까 90%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거 일종의 검산할 때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합니다. 자, 3번 광주와 이번엔 광주예요. 광주하고 부산의 승용차의 트럭 버스 대수. 이번엔 트럭이군요. 트럭 버스 대수. 승용차와 트럭 버스의 대수는 3대1로 거의 비슷하다. 광주 볼까요? 광주는 7, 8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요거요. 그 다음에 부산은요 어떻게 되어 있죠? 15대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약 3대1 뭐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3대1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자, 4번 인천, 부산, 대구, 울산은 인천, 부산, 대구, 울산은 서울, 광주, 대전과 비교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약 이건 13분의 10 정도, 13분의 10 정도, 그리고 이쪽에도 높다는 거죠. 이쪽에도 높다는 거니까 18분의 17, 17분의 15, 15분의 13, 15분의 14, 다 높네요. 이것들은 좀 낮은 편이죠.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인천이 부산보다 매연가스 방출량이 더 많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인천의 자동차하고 부산의 자동차 수를 비교를 했는데, 인천이 숫자가 많긴 많지만 승용차 수 이쪽이 더 트럭버스 수가 많죠. 물론 트럭버스 수가 더 많이 매연을 방출한다, 뭐 그런 매연에 관련된 정보나 예시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만 보고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죠. 자,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쉽지 않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하시고요. 10시 40, 지금 32분이니까 42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